자, 오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본만 알면 흐름이 보이고 흐름을 알면 투자처가 보인다. 제가 참 이런 내용의 강의를 참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실행에 옮기셨습니까? 그래서 내 자산을 많이 불리셨나요? 자, 오늘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본이 뭔가? 자, 이런 기사 나오고 있죠. 2차 전세 대란 오나 1년 새 매물 절반이 사라졌다.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런 기사들, 비슷한 기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아파트 전세가 지금 많이 지금 오르고 있다. 매물도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임대차법 개정이 촉발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임대차 3법 2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전세 대란의 버금가는 2차 전세 쇼크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전세 매물 부족으로 촉발된 전세가 급등이 매매 가격까지 밀어올린 작년 하반기장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지금 전세가가 오르는 게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근데 이런 어떤 그 신문지상에 나오는 기사나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정말 피부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가 상당히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자, 전세가 상승의 주 원인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들 나오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겁니다.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2법이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실행, 임대차 2법의 실행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이중 구조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약을 2년을 했는데 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이 연장되는 데들은 5%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갱신 계약할 때는 전세가가 싼데 신규 다 이제 거기에 상관없이 계약갱신 청구가 상관없는 이 신규 계약은 전세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중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 1억 차이 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예. 종부세, 재산세 급등. 예, 종부세, 재산세 급등이죠. 지금 이제 종부세는 올 하반기에 나올 텐데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고 계시죠. 종부세, 재산세 급등으로 인한 전세 매물이 왜냐하면 재산세도 내야 되고 이 세금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반전세로 바꿔서 이런 것들이 전환이 가속화되니까 전세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 그래서 전세 매물은 실종이 됐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결국은 정책 실패로 인한 수급 불균형 현상을 지금 낳고 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다주택자가 투기꾼이냐 아니냐라는 건데 다주택자가 이 안 좋은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투기꾼이라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투기꾼이라고 굳이 얘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집이 10채, 20채, 200채 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사실은 투기 수요라고 할 수 있지만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과연 투기꾼이라고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냐? 다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닌 전세 공급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죠. 예, 여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자, 정부의 공급 시그널에도 집값은 왜 오를까? 그렇죠. 지난해 84 대책, 올해 24 대책. 둘 다 4자가 들어가네요. 끝에. 예, 84, 24로 이 대책들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84 대책은 뭐예요? 지난해 84 대책이 2028년도까지 공급을 갖다가 대폭 수도권과 서울에 한 13만 가구 정도를 늘리겠다. 그래서 공공청사, 과천 종합청사 이런 것들을 태릉, CC 이런 데들을 한마디로 거기다가 공급을 하겠다. 임대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과천 청사는 지금 이제 결국은 무산됐잖아요. 주민들이 워낙 반발하고 지금 다 반발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런 게 지금 진행이 될까? 84 대책. 그리고 올해 24 대책 공급 확대하겠다. 지금 이 84 대책이나 지난해 24 대책이나 둘 다 공급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도는 상당히 좋아요. 하지만 조금 늦은 거죠. 늦은 감이 있죠. 왜냐하면은 계속 주변에 전문가들이나 이 부동산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얘기해왔지만
정부의 입장은 아니었죠. 집은 부족하지 않고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지금 4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완전히 가격이 이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단기간에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단기간 공급 늘릴 방법은 없어요. 뭐 이게 뭐 뚝딱해서 무슨 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4년간 23번의 규제 대책에도 집값이 크게 올라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지금 상당히 훼손이 돼 있는 상황이죠. 믿지를 않는 거죠, 이제. 맨날 이제는 잡혔다. 집 잡히니까 집 사면 안 돼. 기다려.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기다렸던 사람들은 오히려 손실을 내고 정부의 말과 반대로 갔던 사람들은 이익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신뢰도가 지금 많이 훼손이 돼 있는 거죠. 4년간 23번의 규제라고 제가 한 것은 지금까지 규제 대책이 25번 나왔지만 2번은 8424 대책으로 공급 대책이니까 2번을 뺀 겁니다. 참 많이도 나왔죠. 4년 동안에. 자, 왜 내 집을 소유하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라고 하는가?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투자를 하기 전에 집이 없다면 내 집부터 장만하는 게 재테크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집은 사용가치와 우리가 거주를 하는 사용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도 전체 주택의 한 90% 가까이가 싱가포르는 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를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죠. 국민들한테. 하지만 거기도 사용가치만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자산가치까지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부모님들,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갔던 선배들은 항상 부동산은 사용가치와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정부는 자산가치는 인정을 안 한다는 지금 이런 논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사용가치만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생각에 괴리가 있다. 일반인들하고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은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호할까? 자, 국토부가요, 6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 조사 매년 하죠. 주거실태 조사에서 이게 2019년도 주거실태 조사인데요. 84.1%가 내 집을 갖고 싶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주거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나 이런 것들은 살다가 또 올려줘야 되고 가격도 올려줘야 되고 월세도 올려줘야 되고 또 이사도 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은. 근데 내가 집이 있으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주거안정이 가장 크다. 무주택자에게 각종 규제를 풀어서 내 집 장만을 쉽고 빠르게 지원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무주택자한테 대출 규제보다는 집을 장만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폐지 지금 뭐 폐지한다 축소한다 말들이 많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다 검토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이 바뀌었죠. 자, 2019년 주거실태조사 우리나라 1994만 가구 중에 759만 가구가 세입자랍니다. 그리고 전체 세입자의 86.5%를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 다주택자의 집을 세를 준 그 집에 들어가 산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세입자들이 이렇게 많이 여기 들어가 다주택자들이 정부에서 임대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다주택자들이 하는 이런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부 저렴한 전월세 집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좀 당연하죠. 전세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한테 간다? 서민 세입자들한테 간다는 겁니다. 이건 뭐 아주 당연한 거죠.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돈이 많은 부자들은 견딜 수가 있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 쓰던 거 100만 원, 200만 원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 버는 사람이 어떻게 소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위기가 생겨도 서민들부터 가장 큰 고통을 받는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시장을 읽는 힘을 키워라. 자, 보세요. 오세훈 시장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겠다 기사죠. 그리고 2025년까지 24만 가구 신규 인허가 하겠다. 자, 재개발은 지금 협의가 돼 있고요. 재건축은 아직입니다. 아직. 이거 보세요. 안전진단 넘사벽 고덕중은 9단지 안전진단 탈락했다. 아직까지는 지금 정부에서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풀어주면은
가격을 막 주변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해서 지금 보류하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뻔하잖아요. 자, 재개발 가능지 중에 우선순위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 정말 이렇게 보면 당연한 건데 많은 분들은 투자를 안 해본 분들은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한강변의 가치는 한강변엔 전부 다 아파트들만 져 있잖아요. 거기에 아파트가 없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이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질 거예요. 그렇죠? 역세권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역세권의 중요성, 이런 곳을 어떻게든지 찾아서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발견은 준비된 사람이 맞닥뜨리는 우연이다. 준비된 사람이 발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찾을 수가 없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투자처를 찾는 것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지 아무나 길 가다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